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은 동학농민운동과 또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까지 같은 시기에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까지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동학농민, 그 다음 시간에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는 항시 동학농민운동 그랬는데 운동 그러면 뭔가 스포츠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매우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학농민 전쟁도 좋고 동학농민 개혁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이 취지의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동학농민운동으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용어를 갖다가 좀 교과서에서 좀 바꾸는 동학농민 혁명, 동학농민 개혁, 동학농민 전쟁 이런 식으로 좀 바꿀 날이 언젠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냥 교과서대로 동학농민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이제 1894년도 1월달에 시작해서 1895년도까지 이어진 그런 농민운동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이후부터 1863년부터 쭉 이제 지금 시대별로 지금 훑어 올라오고 있죠. 대원군의 어떤 이 정책부터 해서 고종 민비의 친정 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 또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또 큰 사건이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고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884년도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흐름, 즉 1893년, 4년,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10년은 어떤 세월이느냐 한번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지배층의 수탈이 너무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84년 갑신정변 이후부터 1894년까지 우리 조선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근대화 과정을 밟아가게 되죠. 외국과 수교도 하고 기독교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도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하고 쭉 또 서양 기술을 또 도입해서 전기도 사용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근대화의 물결을 갖다가 눈으로 보긴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고종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층, 특히 민시 척적들은 여기저기서 관직을 갖다가 매매를 하죠. 매매해서 여기서 챙긴 돈을 가지고서 유럽에서 들어온 사치품도 사들이고 또 고종비인 민비는 또 뭐예요? 그 아들 순종이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서 또 무당에 빠져가지고서 구술하는데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또 소비하게 됐죠. 즉 나라 살림을 탕진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관직을 돈으로 사서 이 관직을 이렇게 한 어떤 이 탐관 오리들은 자기가 이 관직을 사기 위해서 낸 그 돈 이상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을 쥐어짜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소위 갑을 우리 갑질한다 하는데 여기에 원천적인 또 원인 제공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질하지 말라.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10년 동안 완전히 매간, 매직, 민시척적의 부정부패, 비리, 관직, 완전히 이 나라가 완전히 발전은커녕 잃어버린 마지막 10년으로 우리가 여러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시기 일본은 어떻게 됐죠? 더욱더 1868년도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성공한 이후 우리 조선을 갖다가 강화도 조약을 강제를 하면서 일본은 비약적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었죠. 자,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즉 지배층의 수탈이 너무 심화됐다.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하나의 배경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침투를 또 이렇게 제가 했죠. 즉 일본과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경제 면에서 곡물 우리 유출이 많이 됐죠. 뭐 방공용 해가지고서 뭐 이 유출을 좀 이렇게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또 배상금도 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곡물이 유출되면서 곡물 가격은 폭등이 돼버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면직물을 갖다가 식민지에서 사가지고서 아주 싼 값에 사서 또 국내에다가 아주 또 그 이유를 붙여서 팔잖아요. 하다 보니까 간의 수급이 또 몰락이 되고, 거기다 또 입도 선매, 또 고리대, 이렇게 해서 곡물이 수탈이 심화가 되고, 또 이때 기후도 별로 안 좋았어요. 상당히 기근 현상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였죠.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농민들은 더더욱 삶에 상당히 힘든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지배적인 수탈 심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투가 동학농민운동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동학의 교세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동학의 시조가 최재우죠. 1860년대에 어떤 그 최재우가 만든 그런 어떤 종교, 즉 천주교, 즉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동쪽의 학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동학을 창시했죠, 최재우가. 자, 이렇게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를 했지만 교세가 늘어나는 와중에서 정부로부터 뭡니까? 혹세무민, 즉 어떤 선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현혹시킨다. 그래서 혹세무민죄를 가지고서 처형을 당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초대 그 교주 최재우에 일리어서 교주 최시영이가 이제 제2대 교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2대 그 교주 최시영은 초기에는 당연히 우리 최재우가 이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뭐랄까 몸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산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벌였죠. 하면서 교세를 갖다가 서서히 확장을 해서 어떤 평야지대에서 도시지역에서 포교가 이루어지면서 이 교세가 날로 확장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엔 원래 이 최재우는 이제 경상도 경주 집안의 몰락한 양반 출신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최시영이가 이제 교세를 이제 뭐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하고 충청도까지 교세가 이제 쭉쭉 뻗쳐되는 거죠. 급기야는 뭐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세가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게 됐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교세를 갖다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조직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포접제라는 거죠. 포접제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포주 또 접주 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포접제인데, 어떤 이 농민군의 조직과 동학, 농민군들 갖다 동원하는데 그 어떤 조직을 이루는 거죠. 큰 몫을 했던 동학의 교구 제도죠. 포접제를 계속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도 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전은 보통 이제 우리가 동경대전, 그리고 또 용담 유사, 이 두 경전을 갖다가 이제 최시영 있을 때 간행을 하게 되죠. 자, 조선 후기 동학 창시자 최재우가 만든 책이요. 이 책을 갖다가 최시영이가 만든 게 아니라 저자는 최재우가 만든 건데, 한쪽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만든 거고 용담 유소는 한글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경전이다. 즉 조선 후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가 한문으로 작성한 천도국 경전이 바로 동경대전이고, 이것을 다시 또 뭡니까? 한글로 한 것이 용담유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항목이죠. 네, 이렇게 교세를 확장한 그 최시영은 동학은 이제 1892년을 시점으로 해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교조 신원 운동, 즉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갖다가 원할 풀어달. 그리고 또 뭡니까? 더 이상
그 동학을 갖다가 탄압을 하지 말아라. 탄압 중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이제 1892년 삼내에서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여서를 몰아서 서우 복합 상속 즉 고종 민비가 있는 쪽 가서 탄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즉 특히 그 밑에 있는 이 보훈 집회에서는 이제는 동학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공인해달라라는 그런 운동이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교조 신원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척외양 즉 외세와 서양을 갖다가 물리치겠다 이런 반외세의 기치를 또 내걸기도 했죠. 이때 당시에 모인 집회 인원이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거대한 집회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력 과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러한 동학의 그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한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바로 3대 집회부터 보훈 집회까지의 연결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894년도 1월 달에 고부에서 농민이 봉기하게 되죠. 그 봉기하게 된 원인은 바로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거죠. 농민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뭐 만석보를 쌓고 물세를 받죠. 또 아버지의 뭐 공덕을 기린다 해서 아버지의 뭐 송독비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고 뭐 이런 식으로 횡포가 도를 이제 지나치게 하니까는 이 농민들이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조병갑한테 좀 시정을 해달라고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조병갑은 이런 지하에 거절이 아니라 이런 지하에 어디 쌍것들이 감히 와가지고서 이런 항의를 하느냐 해가지고서 곤장을 갖다가 아주 거의 초죽음의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다 쫓겨나버리고 또 옥에 가둬버리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본 녹두장군 전봉준이 분노가 거의 뭐 올라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봉준이 농민들이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석보 즉 물을 갖다가 이제 다 함께 고을 주민들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조병갑이가 쌀에서 쌌는데 웬걸 여기다가 또 물을 사용하는 물세를 갖다가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만석보도 파괴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로 이제 이 농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석보를 파괴하고 이제는 뭡니까? 사발토문을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그래서 군수 일단 이 조병갑부터 쳐 죽여야 된다. 효수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발통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봉준이가 이제 그 사발통문에다가 경문을 만든 거죠. 첫 번째 군기청과 화역거를 갖다가 전영하라. 두 번째 군수에게 아첨해서 백성을 갖다가 아주 못 살게 한 그러한 관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쳐 죽여라. 그리고 전주 가명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접 향하라. 이런 경문을 갖다가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원래 그 조병갑이라는 사람 말이죠. 전에도 고부군수를 지냈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두 번이나 고부군수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로부터 사용하던 저수지인 만석보는 그대로 둔 채 농민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새 저수지를 만들게 하고 또 서로 만든 돈에는 세금을 원래는 면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개간 후에 수확을 하면 또 강제로 세금을 또 거두어뒀던 거죠. 또 토지세도 뭡니까? 12말을 갖다가 16말로 늘렸죠. 또 그 차이를 챙겨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친의 선정을 갖다가 기르는 비석을 세운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얼마예요? 거의 2만 양 이상을 또 거의 빼앗다시피 걷어버렸죠. 또 조병갑의 그 횡포는 또 이것 말고도 불효죄, 또 친하지 않는다, 화목하지 않는 죄, 음란한 죄, 각종 명목으로 농민들한테 뭡니까? 죄를 씌워서 그 대가로 돈을 갖다
말 안 들으면 곤장으로 막 맞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은 전봉준이가 농민이 끌고 고부 관할을 수행한 것은 매우 당연한 정의의 실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석고를 파기하고 뭐 분기천 갖다가 하니까는 정부에서 뭡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정부가 일단은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공무원, 즉 파견한 군수를 중재로 이제 일단 해산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박원명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누구로 틀려라. 우리가 잘 중재해서 교병업은 어떻게 해서 유배를 보내, 어떤 벌을 줄 테니까는 좀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시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뭡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인 이용태를 파견을 하죠. 즉,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잘 무마시켜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용태를 갖다가 파견을 했는데, 이 이용태가 조병갑 이상으로 더 나쁜 놈이었던 거죠. 이용태가 오히려 해결은커녕 이 일에 주동했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감옥에 쳐놓고 더 심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사진이 보면 만석보가 나오네요. 자, 이 만석보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만석보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석보를 보고 이제 이용태가 농민 봉기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갖다가 가혹하게 탄압했다.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전봉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봉준이는 이때 당시에 또 접주죠. 이 손아중. 제1차 봉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이가 손아중한테 가서 같이 좀 싸맞아 해서 무장해서 봉기를 하게 되죠. 이때 백산에 집결을 해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고 드디어 나오는 거죠. 자, 4대 강령. 사람은 죽이지 말고 가축도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번 오랑캐를 충멸하고 성도를 깨끗이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위를 지멸하라. 이런 4대 강령을 외치면서 무장에서 드디어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봉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1차 봉기. 자, 백산에 집결해서 4대 강령 경문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황토현 전투와 황룡철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죽창 들고서 이 관군과 대비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제압을 했죠. 그러면서 전주성은 무혈로 입성을 해서 점령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가 제1차 봉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런 농민들이 어떻게 황토현과 황룡천 전투에서 우리 관군을 물리치고 급기야 가명이 있는 전주성까지 함락할 수 있느냐? 이 큰일 났다. 도대체 이 농민군들을 우리가 진압할 수 없느냐? 예, 현재 우리의 전력으로는 이 농민군들을 갖다가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잘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부 고위 당직자들이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뭡니까? 이러한 것을 물리치고 청나라에다가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아하. 자, 청나라 그러면 뭐예요? 청나라 파병을 요청했다. 청나라 그러면 이모군란 때 진압했던 주요 국가, 갑신정변 때 또 진압했던 주요 국가. 즉 청나라와 민비 이런 친청 정책에 의해서 청나라가 그 이후에 이 조선에 와서 행한 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침탈 그 자체였죠. 이러한 청나라한테 다시 한번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의 원색에는 이런 요청을 받고서 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용장이가
조약을 맺은 게 텐진 조약이 있어요. 그 텐진 조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의 양군이 이 출병을 하게 될 때는 상대 국가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고위 당직자들이 청나라의 파병 요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건만 고종과 민비는 그걸 무시하고 결국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을 함으로써 우리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를 이렇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자, 일본은 그동안 10년 동안 이모군란과 갑진정변에서 당했던 그러한 뼈아픔. 아직은 이때는 우리가 힘이 아니다. 청나라를 갖다가 물리칠 때까지 힘을 기르지 않아서 10년간 군사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키워서 기회만 엿봤는데 요것이 아주 그대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자, 요것은 청일 전쟁과 갑오 개혁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이 홍계훈이라는 그 민비가 이모군란 때 도주할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죠. 물론 을미사변 때 이 홍계훈은 죽습니다. 일본인의 칼에 맞아서. 자, 이 홍계훈이가 전주 가명 전주성에서 이 동학 농민군들하고 이제 협상을 벌여가지고서 야, 지금 일본군들과 청나라가 지금 조선에 주둔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펼치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 몫이니 우리 이 정도에서 일단 휴전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동학 농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수탈, 이런 못된 행위 이것만 중지해주면 우리는 바랄 게 없다라는 것이 기본 그 목표였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동학 농민분들도 뭡니까? 좋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 사항을 갖다가 들어준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물러가도록 하겠다. 해서 전주에서 화약을 맺죠. 화약을 맺고서 동학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주 화약을 하면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 집강소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 여기서 이제 폐정, 즉 이러한 것들은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폐정 개혁안을 실천을 하고 또 정부는 이때 뭡니까? 교종청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동학 농민군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뭔가 일정의 이제 그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했죠. 자, 이 폐정 개혁안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폐정 개혁안의 내용은 정치 부분은 뭡니까? 일단은 이제 정부와 이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건 뭡니까? 탐관오리 징계해라. 그리고 관리 같은 거 뽑을 때 고르게 관리를 채용해라. 그리고 일본과 외통하는 자들은 징계. 요것은 이제 반침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무명 잡세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어떤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당한 세금만 걷고, 괜히 무슨 조병갑이처럼 아버지 송독부 일기는 데서 세금 걷고 만석부 만들어가지고 이따 이제 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공사채를 무효화하고 토지도 평균으로 분착시켜라. 그 사회적으로는 횡포한 부호들을 갖다가 징계하고 또 불량 유생, 양반들을 갖다 징계를 철저해라. 그리고 신분 차별을 철폐하라. 이것은 이제 반봉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의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게 됐다. 요까지가 이제 1차 이제 그 봉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기점을 넘어서 2차 봉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2차 봉기는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터진 그 이후에 되는 거죠. 자, 이때,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 군대에게 뭡니까? 철병을 요구하게 되죠. 자,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난리가 나서 내가 좀, 도움을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갔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청나라는 이제 받아들였죠. 자, 일본이요. 여기 이 나라에서 동학 농민군이 다 해산했으니까는 상황이 종료됐다니까 물러가자 했는데 일본은 뭡니까? 야, 우리가 왜 철수하냐? 이 나라를 기다렸는데. 즉 청나라, 니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자, 니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자, 일본에서는 뭡니까? 청나라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둘 다
여기에 주둔하면서 우리가 조선 내정에 좀 간섭을 해서 우리가 좀 다스리자라고 오히려 딱 하니까 청나라는 그 무슨 얘기냐. 조선은 자주독립국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럼 니들 가 하면서 일본이 청나라 갔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의 시발점을 만들어냈죠.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러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가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에 있는 뭐 고위 뭐 시녀부터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막 그 고종 막 무서워서 칼날 보고서 이게 뭐야? 고종 어디 갔어? 들어와!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연결된 거죠. 자, 이런 소식이 농민분들한테 전해진 거죠. 아, 일본 놈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우리가 니들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해산을 했더니만 일본군이 드디어 경복궁을 갖다 강제로 점령을 해. 나쁜 놈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제2차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걸고 다시 이제 이 최시험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논산에서 남접, 북접이 연합을 해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봉기 때 황토현, 황룡천 전투의 승리, 그리고 전주성의 무혈 입성까지는 좋았는데 제2차 봉기 때는 상대편이 누구예요? 일본군 아닙니까? 일본군. 자, 일본군은 그야말로 군사력을 갖다가 최대한 증가시켜서 전투력이 우리 조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위에 있습니다. 무기 자체도 뭐 게털링 사격증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한 기관포, 그다음 관군, 그다음에 또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민보군 그래가지고서 양반들이 만든 또 단체 그 군이 있어요. 민보군이라고. 자, 이 민보군은 또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군과 관군의 편에 서서 농민군들을 갖다가 아주 잔혹하게 오히려 일본군이나 관군보다 더 아주 잔혹하게 농민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진압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민보군. 자, 그래서 이 조선의 양반 계급 중에서도 이 다수는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학군들에게 더 잔인한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사 시험에서는 민보군 이야기는 별로 이야기를 안 집어넣어요. 그냥 일본군 관군에 패배했다라고만 해요. 근데 공주 우금치 전투는 그야말로 엄청난 농민군의 죽음을 초래했던 거죠. 자, 여기는 죽창 들고 뭐 화승총, 그야말로 뭐 1분에 한두 발 정도밖에 쏠 수 없는 이런 재래식 총 갖고서 또 장태라는 거 있어요. 총알바지에 이게 뭐랄까 이제 그걸 막는 그런 기구. 그런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뭐 수많은 이 농민군들이 전투에 임했지만은 그 일본군의 어떤 그 우수한 무기력에 속수무책이었죠. 엄청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자, 하다 보니까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대규모의 농민군들이 우군치에서 전투를 벌였지만은 엄청난 패배, 엄청난 죽음, 시체가 사는 일 없다 할 정도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2차 봉기 때 가장 결정적인 전투, 우금지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 동학 농민군들은 결국은 해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주동자, 즉 전봉준을 비롯한 손화중, 김계남들은 어떤 자기 측근들한테 밀고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전봉준은 녹두장군, 키가 152cm의 단구죠. 아주 하지만 그야말로 동학 농민 운동 그러면 전봉준을 떠올리지만은 그 외에도 손화중, 김계남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해서 이렇게 같은 동렬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은 농민군 지도자들은 체포를 당하면서 바로 죽음을 당했고, 특히 전봉준에게 이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갑신장변 때의 주역이죠. 서강범이 미국에 갔다가 다시 국내로 와서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봉준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바로 또 서강범이다라는 것도 제가 그냥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정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또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반봉건적인 개혁운동이었다. 즉, 이 지배자들의 어떤 이 수탈에 못 이겨서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개혁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반침략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정부와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은 일본의 어떤 침략적인 그런 행동에 우린 더 이상 못 갈 수 없다. 그래서 반침략적인 민족운동으로 승화했다라는 것이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한계는 역시 뭡니까?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는 위정자들의 몫이었고, 밑에 있는 진짜 전봉준을 비롯한 이런 손아준, 김기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전쟁을 수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동학농민운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컸고 또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그런 실로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동학농민운동 반드시 동학농민 전쟁 개혁으로 이렇게 교과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염원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